그 책자 13페이지부터 제 논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그 앞에 1장과 제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3장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1장과 2장은 둔촌 선생을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둔촌 선생님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까요? 적인 면모입니다. 굉장히 시를 잘 쓰셨어요. 그래서 둔촌 선생의 어떤 가지고 계신 업적이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들게 문학적인 업적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해지는 문집이 둔촌 자병인데 그게 이제 한시 작품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지금 이 논문의 1장과 2장의 주 내용인데요. 이 14세기 후반이죠. 고려 말기 1300년대 중후반인데 이때는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건 뭐 객관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요. 우리 고려의 학계나 문단의 핵심 인물이 목은이색 선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은인색을 중심으로 여러 문인들이 하나의 그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14세기 후반에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목은 그룹이다 또는 목은계 사인이다, 선비사자 사람인자 써서요, 목은계 사인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불러오고 있는데, 둔촌 선생이 이 목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목은계 사인의 중심점이었고 구심점이었고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둔촌 선생이 역할을 안 했으면 목은그룹이 제 역할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정계나 학계나 문학의 가장 주된 이 고려 말기의 그 그룹이 목은그룹인데 거기에 중심점을 둔촌 선생이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이따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두 가지로, 정치적인 어떤 활약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신돈의 활을 피해서 벼슬을 버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셨지만 또 얼마 안 있다가 벼슬을 버리고 경기도 광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큰 활약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둔촌 선생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업적이라고 할까는 제가 지금 제가 공부해온 바에 의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문학적인 어떤 역량, 그 다음에 그 시대를 크게 어떤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던 목은그룹의 좌장 역할을 하셨다는 것,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은그룹 형성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논문이 굉장히 긴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걸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제 2장 부분은 여러분 발표문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3장부터요. 23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논문 제 3장입니다. 목은그룹 안에서 둔촌의 위상과 문학활동,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요. 자,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둔촌 선생은 1355년 공민왕 4년입니다. 1355년 29살 때 문과에 급제하셨는데, 이 당시 지공권은 이공수, 이분도 고려 후기 사료에 많이 나오는 분인데 이공수라는 분이었고, 동지공권은 안보,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지공고와 동지공고의 차이는, 지공고는 이제 고시관들을 다 부르는 얘기인데 지공고는 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지공고는 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려시대, 여러분 뭐 많이 아시겠지만 고려시대의 특징은 본인이 과거에 급제했을 때 지공고와 동지공고가 누구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고려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지공고와 그 지공고가 뽑은 과거 급제자들이죠. 말하는 합격자들, 그 사이를 좌주와 문생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나의 죽을 때까지 그 관계가 갑니다. 사제 관계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에게 배우지 않았어도 내가 어떤 애 과거에 합격했는데 그 과거를 주관했던 분이 누구 A라는 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둘 사이에 좌주와 문세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하고 좀 많이 달라요. 조선시대는 예를 들어 퇴계의 문생이다 하면 퇴계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이죠. 예. 뭐 학봉이다 그러면 아까 이제 학봉 그 후손 선생님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봉이다 그러면 학봉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스승 제자 개념과 비슷하죠. 그러나 고려 시대는 많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나를 뽑아준 사람이 누구였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둔촌 선생 때 지공거는 이공수, 동지공거는 안 보였고요. 동방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방에 이름이 걸려 있다 그래서 동방이라고 하는데 같이 쉽게 얘기하면 같이 과거에 합격했던 동기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뭐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라 좀 뭐 그쪽은 전혀 모르지만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법고시 같은 기수의 친구들, 행정고시 같은 기수의 친구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게 있겠죠. 아무래도 이 당시에는 그런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동기생들이 누구냐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지공거가 누구였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서 쭉 이제 나열을 해놨는데요. 이 둔촌 선생과 같은 해 과거에 같이 합격했던 분들 아까 얘기했죠. 동방이라고 쭉 이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나중에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람은 그 둘째 줄에 김구용이라 하나 있죠. 안동기 입시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호가 철학자인데 김구용이라는 분하고 그 옆에 우현보 단양우시죠. 우현보 이 두 분이 굉장히 정치적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둔촌 선생과 동기들입니다. 이분들이 좀 이제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두 분을. 자, 그 밑에 그 원문 그 각주 49번에 있는 거는 일단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밑에 해설을 보겠습니다. 그 글은 전만영이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요. 윗글은 양은 전록생의 후손으로 양은 전록생은 역시 둔촌 선생과 비슷한 시기 고려 후기 활동했던 유명한 문인입니다. 아주 시를 잘 쓰는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후손으로 18세기 활동했던 문인 전만영이 전록생 자기의 이제 선조겠죠. 전록생의 문집을 편찬하면서 야은 일고에 쓴 글인데 둔촌과 관계된 글입니다. 전록생은 둔촌 선생보다 9살 위로 충혜왕 때 과거에 급제하여 활로에 올랐고 그 뒤 여러 관직을 역임했으며 1374년에 전록생이 경상도 도수문사로 부임하면서 둔촌 선생을 종사관에 임명을 합니다.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전록생과 둔촌 선생의 뭐라고 할까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종사관에 임명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둔촌 선생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름이 전록생입니다. 전만영은 둔촌 선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품이 강경하고 정직했으며 문장이 기절하기로 당대 이름이 났다. 여기서도 나오죠 벌써 이렇게 둔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문학에 뛰어난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모금 그룹에서의 좌장 역할을 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분도 지금 문학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둔촌을 얘기하면서 한시 문학이 뛰어난 거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를 잘 쓰셨어요. 라고 평하고 있다. 그의 성품이 강경하고 정직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368년 신돈을 논주한 일로 화를 입게 되어서 부친을 모시고 이제 피난 간 거 그걸 얘기한 거죠. 신돈에게 맞선 걸 얘기한 겁니다. 자, 조금 몇 줄 내려가서요. 셋째 줄입니다. 발표문으로 하면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셋째 줄. 1371년에 신돌이 주살되자 다시 원래 살던 개경 현화리의 용수산 아주 지금의 이제 북한 땅이지만 그 당시 개경이죠. 개경에 용수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 밑에 현화리가 있어요. 마을 이름이 현화리예요. 거기서 이제 둔촌 선생 사셨거든요. 현화리의 용수산 아래로 돌아왔다가 1380년 무렵에 고향이었던 경기도 광주 천령으로 옮겨졌어요. 이 기록은 꼭 1380년이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이건 제가 추정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한시나 이런 거 부분. 그거는 각주 52번을 참고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1380년 무렵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71년에 다시 개경으로 신돈을 피했다가 1371년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원래 살던 아까 얘기한 현화리로. 그러다가 다 벼슬을 버리고 가신 거는 1380년 광주로 옮기신 게 그때쯤이다. 그래서 대략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시고 나서 한 9년인가 한 10여 년 계시다가 모든 벼슬을 버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언제 돌아가셨냐면 138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경기도 광주로 간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0년 무렵이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신 지 한 7, 8년 만에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단락입니다. 둔촌 선생은 모군그룹에서 연장자이자 선배로서 다른 구성원들, 그 모군그룹의 핵심 구성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나이로 보니까 둔촌 선생 가장 연배가 위예요. 위. 모군보다도 한 살 더 위니까. 그래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이란 정치적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군그룹 안에서 서로 시를 주고받은 문학적인 측면과 구성원들에게 끼친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따 제가 이제 다른 뭐 포은글이나 이런 거, 도은이나 이런 걸 얘기할 텐데 구성원들에게 끼친 정신적, 정서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군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문인들이 증정하거나 차운 화운한 대상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모군 이색은 둔촌과 관련되거나 둔촌에게 준 시가 8제나 되며 도운 이숭이는 7제, 포운 정몽주는 무려 둔촌에게 준 시가 9제나 됩니다. 그리고 특히 포운하고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제가 이따 포운이 둔촌 선생에게 보낸 편지글을 읽어볼 텐데 편지글을 4편이나 썼어요. 근데 포운집을 보면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준 편지가 4편인 거는 둔촌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많은 편지를 준 사람이 없어요. 물론 뭐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포운집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일해요, 둔촌 선생이. 그만큼 둔촌에게 어마어마한 의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김구용, 정도전, 박이종, 정포 등 모군그룹의 핵심 인사들이나 염흥방, 한수, 우현보, 허금 등 당시 활발하게 활동했던 문인들도 상당수가 둔촌과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정몽주나 이승인의 경우 본인들이 교유했던 다른 문인들에 비해 둔촌과의 화운시가 두드러지게 많으며 비단 양적인 면만 많을 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포운과 도운은 둔촌 선생을 가장 신뢰하고 존경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둔촌 선생께서 모군그룹의 좌장이었다. 둔촌 선생이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모군그룹 자체가 존재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한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둔촌이 죽었을 때 포운과 도운이 만시를 지어, 만시라는 건 죽은 이를 애도하는 시를 만시라고 하거든요. 도운이 만시를 짓습니다. 이따가 포운 선생이 둔촌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만시도 이따가 실어놨는데 한번 볼 예정입니다. 애도한 것을 통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김구영 또한 모군그룹 안에서 과거 동방인, 아까 제가 과거 동방 중에 둔촌과 과거 동방 중에 중요한 인물이 김구영과 우연보가 있다고 그랬죠. 그 김구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동방인 둔촌과 아주 가까운 편이었고 정도전 역시도 둔촌이 그를 위해 지은 시가 여러 수였음을 볼 때 정도전하고도 가깝게 정도전이 이성계편을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는 가깝게 지냈던 사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인용문을 생각하고 해설을 보겠습니다. 위 인용문의 24페이지입니다. 발표문 24페이지 하단입니다. 위 인용문의 종성과 종본은 포운의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종성, 정종본, 포운 선생의 그 두 아들님이거든요. 근데 정도전은 포운이 자식을 생각하며 쓴 시에서는 부모로서의 애정을 담아 자상한 염려를 다하였다고 하였고, 다음으로 친구 간의 정을 표현한 시로 도운과 둔촌, 처각제와 자신을 지칭하면, 자신하면 지금 이게 정도전 글이니까 정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를 지칭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애의 정을 독실하였다. 정도전이 한 얘기예요. 우애의 정을 독실하였다. 그러니까 도운과 둔촌과 처각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봉의 설명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삼봉은 본인과 포운, 도운, 둔촌, 처각제를 하나의 소그룹으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삼봉의 언급이 아니어도 이들 간에 교유했던 우정은 여러 시편을 통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모금그룹 안에서도 포은, 도은, 둔촌, 최각제 삼봉, 요분들이 특히나 모금그룹은 워낙 이렇게 거대 그룹이고 인원수도 많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더 가까워 있게 지냈던 분들은 요분들 사이, 그러니까 포은, 도은, 둔촌, 최각제 삼봉, 요 5분입니다.를 하나의 소그룹, 모금그룹 안에서도 하나의 아주 각별했던 소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단락입니다. 둔촌 선생의 시문학은 대체로 자연 친화적이고 은일지향적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거기에 활로에 대한 회의와 허무함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이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인생에 대한 허무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작식 기법에서는 당시풍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202보를 모범으로 하는 당나라 때의 한시 작풍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풍의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이 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둔촌 선생의 시예요. 둔촌 시의 자연 친화적이고 은일지향적인 속성은 기본적으로는 생의 대부분을 경상도 영천과 개경의 용수산, 또 여주의 천명형, 이 당시에 이제 지금이야 경기도 광주지만 처음 지명은 경기도 여주목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요. 여주의 천명현에 은거했던 그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시 곳곳에서 도연명에 대한 추승과 둔촌 선생 시를 읽어보면 도연명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도연명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 문학사에서 귀거래한 자연을 은거했던 대표적인 문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연명에 대한 추승과 또 도연명이 좋아했던 것처럼 둔촌도 국화를 좋아했습니다. 국화에 대한 애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절개를 중요시하고 세속의 욕심을 초탈하며 신선을 동경하고 덕을 중히 여기는, 이것이 둔촌 선생의 시에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각각 송, 죽, 매, 람, 소나무, 대나무, 매화, 난초저에 대한 음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둔촌 선생이 시를 읊었거든요. 자, 그 밑에 글은 각주 59번 글인데요. 목은 이색 선생이 쓴 둔촌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글인데요. 그 밑에 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입니다. 윗글은 목은 선생이 쓴 둔촌기의 일부입니다. 둔촌의 원래 이름은 원영이었는데 맹자의 주된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집의, 의를 모은다, 집의에서 집자를 취해 이름을 개명하고 역시 맹자에서 강조된 호연지기에서 호연을 자로 삼았다, 이렇게 목은 선생이 풀어놓으셨어요. 둔촌기에서. 이를 통해 둔촌 선생이 평소 자, 그렇다면 지금 목은의 말대로라면 둔촌 선생이 맹자에 있는 말을 표현을 가지고 본인의 이름도 고치고 본인의 자를 삼았으니까 맹자를 아주 좋아하셨고 맹자를 쑥독했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 맹자를 쑥독하였고 특히 호연지기와 의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했다. 이게 둔촌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로울 의, 그 다음에 호연지기를 매우 둔촌 선생이 맹자 안에서도 중요시했다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위 인용문에서 주목할 표현은, 자, 둔촌 할 때 둔자가 무슨 둔자입니까? 도망칠 둔자죠? 어디 달아날 둔자죠? 둔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둔에 대한 의미를 목은 선생이 대학자니까 잘 풀어놨거든요. 그 둔촌기에서. 자, 목은의 글을 보면 둔촌은 이집 선생의 호의자 본인이 은거하던 곳을 이름한 것입니다. 둔촌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원래 둔은 맹자 공손추장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맹자에 나와요. 둔촌 할 때 그 둔의 개념이. 자, 지언편, 맹자 공손추장의 지언편에 나오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라는 뜻으로 맹자에서는 그렇게 사용했어요. 맹자에서는 원래는 책임을 회피하는 말, 둔사라고 하죠. 둔사. 책임을 회피하는 말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지만 둔촌은 좀 의미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맹자에 있는 말은 인용했지만 의미를 살짝 바꿔서 은혜, 숨을 은자, 은혜의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목은 선생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는 도망칠 둔자지만 이 둔자의 개념을 숨을 은자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목은이 풀이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둔촌 선생은 본인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둔의 힘이었으며, 둔은 방금 은혜, 숨을 은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은혜 개념, 은혜 힘이었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둔의 힘이 은혜 힘인 거예요. 광주에 은거하셨으니까 숙문수 사신 거 맞죠? 둔의 힘이었으며 둔이 자기에게 덕이 되었다라고 둔촌 선생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위험에서 나와서 위험을 잊지 말자는 뜻을 붙여서 스스로 힘쓰고자 함이라고 도언하였습니다. 이 말을 놓고 보면 둔촌 선생은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위험이 가득한 곳이기에 마땅히 그 위험을 피하여, 그래서 피할 둔자를 쓴 겁니다. 피하여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둔촌 선생이 평생을 벼슬을 포기하고 은거했던 이유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둔촌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세상의 위험이었을까? 이걸 조금 더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이는 위의 인용문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그의 시를 통해 하나씩 점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둔촌시의 문학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당대 혹은 후대 문인들이 둔촌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사항은 둔촌의 학문이 뛰어나고 문장이 정연하여 법도가 있으며 시의 격식이죠. 시의 격은 성률에 들어맞고 유창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막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하륜 선생, 이 염화선초의 유명한 문인이죠. 호정 하륜 선생이 둔촌의 시를 총평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둔촌시에 대해서 호정 하륜이 평가를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종일토록 여기서 그의 시라는 건 둔촌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시를 읽어보니 이른바 기운이 충실하여 빼어나고 말소리는 쩡쩡 울리며 정확하고 유창한 것이 모두 성률 사이에 나타났다. 옛사람이 말한 바 시를 거짓으로 지을 수 없다란 말이 어찌 헛된 것이냐 라고 호정하륜이 둔촌시에 대한 총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쉬운 말로 하면 시를 잘 쓴다는 거예요. 시를 굉장히 잘 쓴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둔촌의 중요한 업적 두 가지 하면 문학적 업적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게 그래서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호정하륜은 둔촌하고 비슷한, 물론 둔촌 선생이 훨씬 더 좀 선배지만 어쨌든 비슷한 시기잖아요. 고려 말기니까. 그러나 시대를 좀 뛰어넘어서 조선시대로 가서 17세기의 비평가 남용익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비평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남용익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 둔촌에 대해서, 둔촌 이 선생의 문장은 정연하여 법도가 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법도에 딱딱 들어맞게 글을 아주 잘 쓰신다는 얘기예요. 자, 라고 남용익 선생, 17세기 문장가인데 남용익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륜의 말은 둔촌의 시작법이 빼어나고 정확하여 성률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완벽하다는 뜻이고, 남용익은 이를 다른 식으로 표현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정연하여 법도가 있다라고 했다. 자, 여기서 정연이란 무슨 말이냐면 시문의 수련 과정의 엄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시를 짓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많이 해서 시문의 수련 과정을 아주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지은 시나 문장이 아주 격식적으로 완벽을 이룬 것을 정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용익이 둔촌시가 그렇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문 작시의 구성 체계가 작법에 딱 들어맞는 걸 정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는 너무 지금 길어서 지금 저만 할 수도 없고 저 다음으로 두 분 선생님이나 계시는데 조금 중간중간에 생략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셔도 돼요, 그 밑에. 그래서 조금 넘어가서요,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27페이지. 자, 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 둔촌 선생이 이제 한시를 볼 건데, 첫 번째는 우선 둔촌 선생이 지은 게 아니고 아까 모금그룹의 좌장이라고 그랬죠, 둔촌이요. 모금그룹 문인들이, 그 구성원들이 둔촌 선생에게 준 시가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시를 통해서 둔촌의 진면목이 잘 드러나 있어요. 둔촌에 대한 평가와 둔촌에 대한 관계된 거를 시를 써서 줬거든요, 둔촌에게. 모금그룹의 여러 문인들이. 그러니까 이 시들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로 둔촌 선생이 모금그룹의 구성원들, 자기 친구들에게 준 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둔촌과 절친했던 모금그룹 문인들이 둔촌과 수창하거나 화운하고 기증한 시들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첫째, 둔촌의 귀거래와 은거를 부러워하고 동경한다.
둔촌 선생은 실제로 아까 얘기했죠. 한 10여 년 다시 신돈의 화를 피해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왔다가 9년, 약 10여 년 계시다가 다시 경기도 자기 고향으로 가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은거를 하신 거 맞잖아요. 귀거래를. 그런데 이 당시 모금그룹의 여러 사람들은 말은 은거를 하겠다는데 실제로 은거를 둔촌 선생처럼 옮긴 사람은 거의 없어요. 포은글에 보면, 포은시에도 보면, 포은 정몽주 시에요. 귀거래 하겠다고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1392년에 선주교에서 죽음 당할 때까지 귀거래를 못했잖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그래서 둔촌 선생이 실제로 귀거래한 거를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둘째, 둔촌의 은거지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둔촌 선생이 머물고 계신 그 집을 찾아가요. 경기도 광주에 천년현에. 그래서 둔촌을 만나서 시를 주고받거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거를 기억하면서 쓴 시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혹은 심리적으로 외롭고 고독할 때 둔촌을 찾거나 둔촌을 떠올리며 작시한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둔촌 선생을 모금그룹의 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수의 문인들이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시를 보내냐면 둔촌에게 시를 보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신적으로 의지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아까 포은 정몽주는 편지글을 4편이나 썼다 그랬죠.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 편지글에 자세히 나옵니다. 얼마나 둔촌에게 의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중앙정계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위험에 시달리기도 하고 워낙 정치적 격변기였으니까요. 그 당시가. 그때마다 둔촌을 찾거나 둔촌에게 시를 주거나 둔촌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일상에서의 교유와 따뜻한 우정에 감사하는 시들이 보이고요. 다섯 번째, 둔촌의 고매한 인격과 학문을 칭송하는 그 시들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그룹 내 문인들끼리 모여서 시회라는 거는 시인들이, 문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시를 주고받는 모임을 시회라고 합니다. 시시자에 모일회자 써가지고 시회를 열거나 혹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차운을 통하여 둔촌과 같은 제재로 작시하는, 이렇게 크게 모금그룹의 문인들이 둔촌 선생이 준 시를 내용을 분류하면 지금 얘기한 이 크게 6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그 밑에 나온 시는 이제 이색 선생이 쓴 건데요. 역시 읽어보면 제가 시간만, 원래는 저에게 한 1시간 정도 하라고 해서 다 읽을 요량으로 여기 올 때는 그렇게 했는데 아까 이은갑 교수님께서 조금 줄여서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조금 줄여달라고, 시간을, 발표 시간 줄여달라고 해서 못 읽을 것 같아요.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근 선생이 둔촌에게 준 시예요. 아주 재밌는 시인데, 자, 해설도 잘 길게 해놨으니까요. 28페이지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29페이지로 감사합니다.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발표문 29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모근 그룹에서 둔촌 선생은 모근과 나머지 구성원들을 연결해주는 핵심적 고리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다양한 글들을 통해 추정할 수가 있는데, 예컨대 모근의 다음 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1번 글입니다.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정첨서도 병이 들고 나도 병이 들어서 두 집안의 왕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호연은 호연이 둔촌 선생이 자라고 그랬죠. 이호연이 나를 찾아와서는 내일 첨서가 동북면 원수부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난다고 했다. 이에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건 모근이 쓴 거니까 모근이겠죠. 이에 내가 교회로 나가서 전송하려고 하였으나 말을 타기가 어렵기에 시 한 수만 앉아서 짓고는 그가 돌아오면 노래를 불러 위로하기로 했다. 이런 글이 보여요. 모근 선생의 글에. 자, 그 다음에 인용문 2번입니다. 이에 제공이 서로 경쟁적으로 시가를 지어 교회에서 전송하면서 그에게 주려고 하였는데 나도 세교의 인연이 있는 만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또 이호연이 등장합니다. 이호연이 그에 대해 말해준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호연이 그에 대해 말해준, 역시 이호연은 둔촌 선생 얘기하는 거예요. 이호연이 그에 대해 말해준 내용을 토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토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그의 전을 엮어보았다. 호연은 역시 호연은 둔촌입니다. 호연은 뜻이 크고 기계가 있는 인물인 만큼 절대로 허튼 소리는 하지 않을 사람이다. 모근 선생이 둔촌의 인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자, 이 두 글을 보면 이 모근 그룹에서 둔촌 선생의 역할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모든 모근과 나머지 구성원들과 연결고리에 이호연이 등장합니다. 자, 그 밑에 해설을 보세요. 위 인용문 1번의 정첨서는 당시 첨서 밀직사를, 이게 벼슬 이름이거든요. 고려 후기 때 첨서 밀직사를 지냈던 원제 정추, 아주 모근과 둘도 없이 가까운 친구 사이였는데, 이분도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지금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원제 정추가 아니니까요. 원제 정추를 가리키는데, 모근과 그는 1353년 익제 이재현이 지공가가 되어 시행한 그 과거급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기예요. 동기. 모근 선생하고 원제 정추 선생하고. 그래서 동년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모근의 부친인 가정 이곡과 지금 나온 정추의 부친인 설곡 정포라고 있어요. 정포라는 분이 정추의 그 어른입니다. 아버지예요. 근데 모근 선생의 아버지가 가정 이곡, 가정 선생 아닙니까? 또 아버지끼리도 친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끼리 친한데 아들끼리도 친한 거예요. 그래서 설곡 정포는 교유가 두터웠기에 이미 선친 때부터 교유가 있어 왔다. 저기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위 모근의 언급을 보면 서로 간에 병이 들어 둘 사이에 왕래, 그러니까 원제 정추와 원래 친한 친구 사이인데 모근 사이에 어느 시점을 계기로 왕래가 끊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둔촌이 등장합니다. 이때 둔촌이 등장하여 모근에게 정추가 동북면으로 가니까 이거를 알려주니까 이 중간 다리인 둔촌을 계기로 해서 다시 복원이 됩니다. 친구 관계가. 모근 이색과 원제 정추 사이가. 그 연결고리를 우리 둔촌 선생이 했다는 것을 지금 이 글은, 모근의 이 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인용문 2번은요, 고려 후기에 활동했던 문인,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들 정습인, 익힐 습자의 인할 인자, 정습인에 대한 전의 일부입니다. 정습인의 부친은 정공년인데 가정 이곡과 진삭과 동년이었기에 모근과도 인연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우왕 때 일본 사신에 대한 답례사로 임명이 되어 일본을 가게 되자 여러 신하들이 일본을 가는 것은 위험한 사행이라고 여겨 송번연을 베풀었는데, 제공이 그를 위해 전송시를 짓자 모근 또한 정습인을 위해서 전을 지었는데, 전의 내용은 철저하게,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정습인을 위해서 지은 이 모근 선생이 지은 전의 내용은 뭐가 바탕이 됐냐면 철저하게 둔촌 선생이 말해준 것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모근 선생이 스스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둔촌이 얘기한 걸 기반으로 전을 작성했다. 그러면 전을 작성하게 된 계기가 둔촌의 말입니다. 둔촌이 일러준 내용이에요. 역시 둔촌이 이 그룹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조금 몇째 줄 생략하고요. 그 밑에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근의 이와 같은 글들을 통해 둔촌 선생이 모근 그룹에서 그 모임의 중심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비단 모근만이 아니라 포은이나 도은, 척약제, 삼봉 등 다른 사람들의 글들을 통해서도 그 그룹에서 둔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둔촌과 시를 화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으로 둔촌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포은과 도은, 척약제는 이 세 명 다 모두 문집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 둔촌과 가장 많은 시를 화운했습니다. 제가 그 포은집을 찾아보고 도은 이승윤의 문집을 찾아보고 척약제 김구행 문집을 찾아봤는데, 누구하고 시를 이 세 사람 다, 포은이든 척약제든 도은 이승윤이든 이 세 사람 다 누구하고 시를 제일 많이 주고받았냐 봤더니 다 둔촌이에요. 아주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만큼 둔촌이 이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포은 선생과 둔촌이 주고받은 편지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글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하고 2번 30페이지, 발표문 30페이지 맨 밑에 단락이 있습니다. 자, 7월 20일에 문득 가장을 받아 몇 번이고 읽어보니
세속 밖에서 초연한 이는 그 나오는 말도 능히 산뜻하여 속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은 선생이 둔촌에게 준 편지예요. 여강은 여기서 여강은 그 여주, 경기도 여주의 여강을 얘기해요. 여강은 내가 즐기는 곳이라는 것을 선생도 아는 바인데, 여기서 선생은 둔촌 이집 선생을 얘기합니다. 선생도 아는 바인데 선생이 나보다 먼저 가서 자리 잡게 될 줄 예상치 못하였으니 남쪽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서글퍼집니다. 더구나 세간의 새로운 일들이 해마다 달라지고 달마다 같지 않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근간의 처각제는 아까 말씀드린 둔촌과 과거 동기라 그랬죠. 아까 김구용, 안동김씨, 김구용의 호가 처각제입니다. 근간의 처각제가 심유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행히 지금 관청일이 한가하여 도운 이승인과 함께 필마로 가서 조문하려고 합니다. 과연 원하는 바대로 가게 되면 천령에서, 이 천령은 둔촌 선생이 응가하고 있는 그 곳이죠. 천령에서 응당 하룻밤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둔촌 선생을 하루 그쪽으로 가는 김에 방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둔촌 선생 찾아뵙겠다는 얘기예요. 해마다 보내주시는 햅쌀을 받으니, 아마 둔촌 선생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포은 정몽주에게 보내줬나 봐요. 해마다 보내주시는 햅쌀을 받으니 감히 가슴에 새기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6월부터 이지를 알아서 거의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근간에 조금 나았으니 또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내려가실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늘한 이 가을에 부디 진중하소서. 이만 줄입니다. 정몽주 드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밑에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번. 헤어진 뒤로 궁금한 마음이 많습니다. 요즘은 동정이 어떠하십니까? 이거는 방금 둔촌 선생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찾아가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그 후에 쓴 편지입니다. 이 몸은 또한 탈이 없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달 19일에 명예 특별히 밀직제약에 제배됨에 높은 지위가 매우 두려워 밤낮으로 불안한데 선생님은 이 뜻을 잘 알 것입니다. 끝으로 부디 몸조심하기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11월 24일 정몽주 제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밑에 해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위의 편지글은 1380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포은 선생과 둔촌 사이에 오고 간 4통의 편지글 중 하나입니다. 당시 둔촌은 천령의 여강에 응거하고 있었습니다. 1번 편지의 내용은 여강은 포은이 일찍부터 응거하고자 꿈꿔왔던 곳인데 본인보다 둔촌이 먼저 그곳에 응거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응거에 대한 포은의 동경과 소망은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8월 5일에 둔촌에게 두 번째로 보낸 편지글에서 뭐라고 하냐면, 벼슬살이하는 뜻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니 매번 가을이 올 때마다 산수의 흥취를 더욱 마음속에서 느끼게 되는데 선생은 어떤 사람이, 여기서 선생은 역시 둔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은 어떤 사람이기에 능히 홀로 이를 갖추어 남을 낙심시키고 못 견디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편지의 내용이 보입니다. 특히 편지 후반부에 척약제에 대한 이야기는 모금그룹 사이의 끈끈한 우정을 보여줍니다. 근래에 처각제가 여흥에서 심요를 하고 있으니 도운 이승인과 더불어 그를 위로하러 방문할 예정이고, 그 여주 경기도 여흥으로 가는 김에 가까이에 있는 둔촌 선생에게도 들리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처각제는 여흥의 유배 중이었으며 여강 근처에 유구당이라는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은 해마다 둔촌이 보내주는 햅쌀에 대한 감사와 이질병을 앓고 있는 본인의 신병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듯 포은은 아주 시시콜콜한 일상까지도 매우 상세하게 둔촌에게 하소연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둔촌을 단순히 그냥 동료 이상으로 자기 친형님처럼, 마치 포은보다 연배가 위니까요, 둔촌 선생이 친형님처럼 생각하고 글을 보내고 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편지의 내용은 포은이 여주 천령의 둔촌 은거지를 방문하고 다시 격영으로 돌아간 뒤에 본인에게 생긴 변화와 아울러 둔촌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1380년 11월에 포은은 밀직제약이란 벼슬에 제수되었습니다. 그 책임감으로 인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던 포은은 자신의 걱정과 불안감을 둔촌에게 다 시시콜콜하게 다 편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포은이 평소에 정신적으로 얼마나 둔촌 선생을 신뢰하고 또 의지를 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넘기겠습니다. 좀 넘겨서요. 그 다음 페이지 32페이지로 가서요. 시 한 수만 보겠습니다. 둔촌 선생이 돌아가셨다. 아까 만시라고 그랬죠?
둔촌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포은 선생이 그 소식을 듣고 둔촌을 애도하는 만시를 보겠습니다. 자, 그 한시 한번 보세요. 교유한 날 헤어보면 30년 세월이니 청담을 몇 번이나 등불 앞에서 나누었나. 백발되어 이렇게 지기에 벗 잃었으니 까닭없이 눈물 흘린다고 그 누가 말하랴. 이렇게 포은이 둔촌의 죽음을 듣고 쓴 만시가 되겠습니다. 인용시는 칠원절구 세수의 연작시 중 두 번째 작품입니다. 둔촌이 세상을 뜬 것은 1387년이에요. 이때 이제 둔촌 선생이 향년 61세이셨습니다. 포은과 둔촌이 처음 만난 것은 아마 짐작을 해보니까 1360년 무렵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요. 포은과 둔촌 선생이 처음 만난 게, 그러면 1360년 포은이 과거 급제 후에 활로에 오른 뒤 모근의 주선을 통해서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두 분이 처음 만난 게요. 그렇다면 두 사람과의 교유는 대략 따져보면 27년. 1360년에 만나서 둔촌 선생 돌아가신 게 1387년이니까 27년 아니에요? 대략 27년이니 약 30년간의 우정을 나눈 거죠. 자, 포은은 이를 제1구에서 30년 세월이라고, 그래서 30년 세월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두 사람은 변함없는 우정을 나누었고, 때로는 학문을, 때로는 시사를 토로하고, 또 자주 시를 화운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둔촌과 포은은 나이 차는 좀 나는데 망년지교를 맺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친구였으며, 특히 포은에게 있어서 둔촌은 아까 편지글에서도 얘기했죠.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자기의 친형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3구에서 시인은 둔촌을 지기의 벗, 지심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기의 벗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둔촌의 죽음을 접한 포은은 그저 눈물을 흘리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평생의 직이었던 둔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자, 동시에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고독하게 홀로 놓여있던 포은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마음의 안식처이자 의지할 사람을 잃어버린 시인의 넋두리로 보여집니다. 이제 둔촌 선생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그게 포은의 솔직한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도은 이순인이 둔촌에게 준 시, 그 다음에 철학제 김구용이 둔촌에게 준 시가 있는데요. 역시 시간이 지금 없어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3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4페이지. 이번에는 둔촌 선생이 쓴 시를 보겠습니다. 둔촌 선생이 직접 쓰셔서 자기 그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준 시인데요. 자, 포은에게 준, 앞에 나온 시는 모근에게 준 시고요. 34페이지에 있는 건. 35페이지에 있는 건 둔촌이 포은 선생에게 준 시인데 그거 한번 볼까요? 자, 35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있는 시입니다. 포은에게 주다. 제목은요. 병든 나그네 오직 아는 건 한 언덕 지키는 일. 세상의 영역은 뜬구름과 같다네. 둔촌 선생이 쓴 시입니다. 저물녘 강가에 파도가 거세니 어느 곳 깊은 물고비에 낚싯배에 메어들까. 굉장히 표현이 좋아요. 제가 서두에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아까 당시풍의 한시를 즐겨 쓰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시가 참 좋습니다. 둔촌 선생이 쓴 시가. 저물녘 강가에 파도가 거세니 어느 곳 깊은 물고비에 낚싯배에 메어들까. 기가 막혀요, 표현이. 자, 그 밑에 해설을 한번 보실까요? 이 시에서도 앞에 모근에게 준 시와 마찬가지로 병들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병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둔촌은 자신을 병든 나그네, 병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요. 병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모근시와는 다르게 자신이 할 일을 지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언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언덕이란 물론 둔촌이 살고 있는 천령의, 경기도 광주 천령의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람과 달을 읊조리는 것만이 나의 할 일이라고 했던 것과는, 이거는 앞에 모근시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모근에게 준 시에. 근데 거기하고는 좀 표현이 달라집니다. 사뭇 분위기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 시의 제2구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의 영역은 뜬구름과 같다네. 아까 그 2구에서 둔촌이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의 영역은 뜬구름과 같다네 라는 자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깨달음은 둔촌 선생으로 하여금
초라한 신세로 은거하고 있는 것 같은 본인의 자기 신세에 대한 위로와 자족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시인에게 세상은 관심을 두거나 미련을 가질 대상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제3, 4구에서 전물역 강가에 파도가 거스니 낚싯배를 어디에 메어둘 것인가 라는 새로운 근심을 하게 됩니다. 시인의 마음이 세상에서 자연으로 옮겨졌다. 시인의 관심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시는 청약제 김구영에게 준 시고요. 자, 지금 벌써 3시 40분이기 때문에요. 그 36페이지로 가시면요. 36페이지로 가시면 또 도은 이승용에게 준 시도 있는데 역시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7페이지. 이번에는 동방그룹, 그러니까 같이 과거에 합격했던 사람, 아까 제가 동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그 둔촌과 동방이었던 어떤 한 사람에게 준 시인데, 아까는 둔촌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포은 정몽주가 쓴 둔촌에 대한 만시를 아까 읽어봤잖아요. 이번엔 까꿀로 해요. 최산기라는 분이 있어요. 동방 중에, 둔촌의 동방 중에 최산기라는 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둔촌이 최산기를 위해서 쓴 만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37페이지 그 동방그룹 밑에 있는 부분을 잠깐 보실까요? 둔촌 선생의 문학활동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동방그룹입니다. 과거 동기생들이요. 1355년에 을미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공수가 지공고, 안보가 동지공고였는데, 이공수와 안보 모두 당대 저명했던 문인들이었던 만큼 이때 과거에 합격했던 을미방 출신 중에는 그들의 좌주들만큼이나 문명을 떨친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김구용 얘기를 했었는데, 김구용, 우연보, 권도, 안을기, 양이시, 염국보,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 고려사를 비롯해서 여러 문헌에 많이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둔촌은 이들과 모두 교류를 돈독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등장하는데요. 자, 조금 내려가셔서요. 그 동년 중에 최산기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둔촌 선생보다 더 먼저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시 제목을 보세요. 동년 최산기를 곡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동방들 가운데 그대와 가장 친한 정을 나눴지. 그러니까 본인 동방들 중에서도 최상기하고 가장 친했다는 얘기입니다. 둔촌 선생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처와 출세의 길은 서로 달랐지만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주 물어왔다네. 그 누가 관직을 빼앗아갔고 또 어찌하여 병에 걸렸나. 아마 병에 일찍 걸려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 최상기가. 병석에서 슬픈 부음을 듣게 되니 눈물이 수건을 적시는 것 어찌 해볼 수가 없다네. 이렇게 쓰셨네요. 둔촌 선생이 쓴 시입니다. 자, 한 장 넘기십시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둔촌 자병에는 총 2제 3수의 만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2개 가진 2편의 시가 있고, 2수가 아니고 3수인 거는 같은 제목에서 시가 2수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목은 2개지만 이제 총 시 한 시 수로 따지면 3수가 되는 거예요. 2제 3수의 만시가 실려 있는데, 이는 둔촌시 전체 분량이 200여 제인 것을 감안하면 아주 적은 양이죠. 2제밖에 안 됩니다. 200제 중에 2제니까 뭐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시를 많이 쓰시는 것은 같지는 않아요. 이 말은 거꾸로, 그러면 얼마 쓰지도 않은 만시, 둔촌이 만시를 2제밖에 안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상기라는 얘기는 그만큼 각별하다는 얘기죠. 만시를 많이 쓰는 스타일이 아니신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만시를 지었으니까 그 사람은 각별하게 생각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위의 시는 오원율 시 이수의 연작으로 이루어진 작품 중 2번째 작품인데요. 최산기라는 사람은 둔촌 자병의 칠원절구 이수와 위의 오원율 시 이수를 제외하면 그 어디에도 언급이 안 나와요. 어디에도 그 최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의 생평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둔촌과 을미방 동방이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위시의 수련을 보면 둔촌은 많은 동방들 중에 최산기와 가장 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면에서는 둔촌은 서로의 출처가 달랐지만 최상기가 자주 안부를 본인에게 물어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상기는 둔촌과 달리
계속해서 활로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출처가 달랐다고 하니까 본인은 은거하고 둔촌 선생은 은거하고 있었는데 출처가 달랐다고 하니까 최상기는 벼슬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경련에서는 최상기가 죽음에 이른 경위를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인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최상기는 누군가에게 어떤 일로 인해서 관직을 뺏겼던 것 같아요. 벼슬살이 하다가 관직을 빼앗겼고 그게 화병이 돼가지고 그게 마음의 그 병이 돼가지고 그로 인해 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이 최상기란 분이. 그래서 위 인용시와 연작수인 첫 번째 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최상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 논문에는 두 번째 시만 나와 있지만 한 수가 더 있거든요. 최상기 죽음을 다룬 나이 50에 어찌하여 요절했는가. 이게 첫 번째에 나와요. 그렇다면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최상기가 50살에 죽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나이 50에 어찌하여 요절했는가.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자,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최상기는 50세의 그 무렵의 나이로 죽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첫 번째 시에서 둔촌은 또 뭐라고 하냐면 최상기에 대해서 검은고 타던 상에는 가을만 적막하고 바둑을 두던 판에는 달빛만 황량하네. 아, 역시 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를 잘 쓰시기 때문에 둔촌 시를 읽다 보면 매료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표현이 정말 당시풍에 이 두부시를 읽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둔촌 선생이 쓴 최상기를 애도하는 첫 번째 시에 나오는 표현, 그 중간에 나오는 표현인데 검은고 타던 상에는 가을만 적막하고 바둑을 두던 판에는 달빛만 황량하네. 최상기와 더불어 어떤 평상에 올라서 검은고도 탔고 최상기와 더불어 바둑을 두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은고 타던 상에는 가을만 적막하고 바둑을 두던 그 바둑판 위에는 달빛만 황량하다. 이렇게 멋지게 쓰신 거예요. 이 둔촌 선생님. 최상기가 평상시 검은고를 타고 바둑을 즐겨 두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미련은 시인이 친구의 죽음을 한없이 애통해하는 모습입니다. 부음이 들려왔을 때 둔촌 역시 정확히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별로 안 좋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둔촌도. 그래서 병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몸도 병들었는데 친구의 부고를 듣게 되었으니 둔촌은 아마 기가 막힌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약해진 몸과 마음으로 듣게 된 그 친구의 죽음이라는 슬픈 소식에 눈물이 수건을 적시는 것 어찌 해볼 수가 없다. 이렇게 둔촌 선생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동방 중에 최상기라는 분이 죽음다는 소식을 듣고 최상기를 애국하는 그런 시까지 한번 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좀 더 저에게 많이 주어졌으면 조금 더 이렇게 다 나머지 못 읽은 부분도 읽어가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벌써 제가 약속한 시간 지금 제가 더 오버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3시 47분이 돼서 그 다음에 결론도 있는데 역시 지금 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결론 부분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